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이 이달 말에 열리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선 예비 후보들이 최대 인원인 20명을 채울 것으로 보여서 자칫 토론회가 중구난방식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 낮은 지지율의 대선 예비 후보들의 경우 대선이 아닌 상원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 첫 TV 토론이 이 후보들이 너무나 많고 이 난립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 눈치입니다. 이달 말이죠. 6월 26일 수요일, 27일 목요일 첫 번째 대선 예비 후보들 TV 토론이 열립니다. NBC 뉴스 데모크라틱 프라이머리 디베이트라는 제목으로요. 26일 저녁 6시, 27일 저녁 6시에 열리게 됩니다. 네. The Adrian Ashit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Miami Beach, 플로리다. 그래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에드린 아시 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3번의 전국적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또는 20곳 이상의 주에서 200명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6만 5천 번 이상의 기부를 받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후보들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 20명 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20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데 최대 20명으로 지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을 넘길 경우에는 타이브레이커가 적용이 돼서 20명에서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20명은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선 예비 후보가 23명, 24명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지금 20명은 넘을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번 첫 TV 토론에는 20명이 다 참가하는. 근데 이제 이틀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씩 나눕니다. 나누니까 이게 사실은 대선 예비 후보들의 토론이라면 동시에 함께해야 제일 의미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20명이 함께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니까 1분씩 인사만 해도 20분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명씩 나눠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참 그래서 이 어떤 지금 과연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뭐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피트 버트저지, 카멜라 해리스, 코리 부커 같은 후보들 20명이 지금 경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들 이름 부르는데도 숨 찰 것 같아요. 예. 이게 첫 번째 그 TV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대적할 만한 약간 그 그렇죠. 임팩트 있는 네. 인물이 좀 나와서 나와야 예, 되죠. 네.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는 유권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게 뭐냐. 오히려 좀 시들한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20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신선하거나 좀 괜찮다는 후보를 판별해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TV 토론의 방식을 보면 그 걱정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시작이 돼서 8시까지 2시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제 10명씩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명씩 2시간이니까 120분간 진행이 되는데 120분을 이제 10명의 후보로 나누면 한 명당 평균 12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비 후보자들 10명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누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는 반드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네. 이 10명을 다 소개하고 광고 나가고 이것만 합쳐도 한 30분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120분 중에 한 30분은 뭐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90분 정도로 이제 실질적인 토론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비 후보자 10명이 한 9분씩 정도 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무의미한 질문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든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 뭐 당신은 왜 지지율이 낮은가? 뭐 칭찬할 만한 상대 후보는 누구고 뭘 칭찬하고 싶은가? 뭐 이런 쓸데없는 사실은 별 의미 없지만 또 이런 TV 토론에서 또 나오게 마련인. 그래서 이런 그 무의미한 질문에 후보당 한 1, 2분 정도는 할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는 한 후보당 6분 내지 한 7분 정도밖에는
실제 자신의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과연 6, 7분 동안에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2016년 대선 경선 때 공화당에서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공화당도 10명 되는 많은 후보들이 동시에 나와서 디베이트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튀었어요. 그만큼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튀는 사람인데다가 발언까지도 튀니까 이 뭐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후보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죠. 보이지도 네. 않았고 트럼프라는 사람만 돋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명이 하는 디베이트부터 트럼프 후보가 눈에 띄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과연 민주당에도 그런 트럼프 같은 후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 워싱턴 정치권의 그 전문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파격적인 어떤 모습이나 발언을 할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6, 7분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의 자기 딴에는 이 최선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런 어떤 방식으로는 유권자들의 눈에 확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스타 탄생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는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예비 후보들 경우에는 네. 대선보다 상원 의원 선거를 좀 노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있죠. 오늘 뭐 한면대 특파원도 그런 보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어제 더 힐즈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예비 후보들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력한 예비 후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버니 샌더스나 조 바이든 같은 유력한 후보나 뭐 이름도 잘 모르는 후보나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고 이러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집중적인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로 좀 압축을 시켜야 되고 어차피 가능성이 적은 후보들이 나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방상원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연방상원 선거도 있어요. 물론 연방하원도 있지만 민주당이 이미 다수당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노리는 것은 연방상원입니다. 근데 몇몇 그 대선 예비 후보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있죠. 있어요. 예, 네. 베토 오르크 전 텍사스주 연방하원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스티브 볼락 현 몬타나 주지사, 그리고 스테이시 에이브라임 조지아 주지사 도전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베토 오르크는 기대만큼 지금 대선 경선전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연방상원 그 텍사스에서 도전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했어요. 네. 테드 크루즈 당시 그래도 공화당 그 대선전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 그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테드 크루즈를 상대로 3%라는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선했기 때문에 베토 오르크가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 올인한다면 공화당 주로 평가받는 텍사스에서 민주당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1월에는 테드 크루즈가 아니라 존 커닌 그렇죠. 상원의원과 이제 싸움이 되겠는데 이 존 커닌을 상대로 해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텍사스주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 오르크한테는 어차피 대선 후보 되지도 않을 텐데 이거 나와서 연방 상원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두 차례 연임한 후에 올해 주지사를 사퇴하고 대선 예비 후보 출마했는데 주지사를 사퇴할 당시에 지지도가 49% 대단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러났고요. 지금 그 콜로라도주의 현 연방상원 의원이 코리 가드너 연방상원 의원인데 지지율이 30%에 불과해요. 공화당 이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그래서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민주당의 상원의원 후보로 나오면 공화당의 상원의원, 현 상원의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콜로라도에서 공화당 의석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어서 존 히켄루프 주지사에게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티브 올라 현 몬태나 주지사는 뭐 지금 압도적입니다. 올해 1월 여론조사에서 60%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몬타나에서는 적수가 없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올락이 굳이 대선 예비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이 몬태나에서 상원 연방 상원으로 나가. 상원 나가서 민주당 상원 의석이나 하나 늘려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고 스테이시 에이브러햄은 지난해 11월 그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 주지사 선거 도전해서 2% 차이로 낙선했어요. 네. 데이비 퍼듀 현 그 공화당 상원 의원과 그래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내년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 좀 도전해라. 이런 얘기인데 정작 이 스테이시 에이브러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번 대선 예비 후보 경선을 통해서 지명도로 쌓은 후에 2022년 주지사 선거를 지금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얘기가 있어서 스테이시 에이브러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는 것보다는 연방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에도 좀 승산이 있는 거고 네. 또 내년 연방 상원을 좀 이렇게 탈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연방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했고 민주당의 목표는 내년 그 11월 선거에서 목표는 백악관과 연방 상원까지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 특히 지도부죠. 지도부가 중시하는 것은 백악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연방 상원을 반드시 뺏어와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보여주지만 지금 공화당이 백악관 잡았고 연방상원 잡았지만 연방하원을 못 잡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아무런 네. 일처리가 안 됩니다. 연방하원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일을 딴질 걸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연방의회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사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 하더라도 연방상원을 공화당에 뺏기면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 해도 공화당 상원이 협조 안 해주면 그럼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거랑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 대선에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그래야 민주당 대통령이 제대로 된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상당히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좀 한국도 뭐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정권 교체 이루어졌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아무 일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그러니까 집권당이 그 국회를 지배하는 정당 다수당이 같은 당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올바른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연방상원, 연방하원을 다 차지한다면 이건 또 뭐 일당 독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과연 그 맞는 건가. 견제가 사라지는 정치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금 이런 생각 백악관과 연방상원까지 다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재미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선이 되는데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면 글쎄요. 남은 임기가 진짜 정말 골치 힘들어질 아파지겠죠. 4년을 네. 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어도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연방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대통령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것도 참 그 4년도 참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뭐 김정은이가 뭐 북한 대표부에게 얘기해서 뉴욕의 한인타운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뭐 그 점쟁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미국 정치가 이렇게 타협보다는 어찌됐건 이렇게
모든 것을 행정부건 입법부건 자기들이 차지해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게 아닌가, 실종이 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미국식의 양당제가 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제는 타협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연방상하원 다 차지하고 대통령까지 차지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면 못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봐요. 네. 미국도 이제는 좀 다당제식으로. 그럼요. 유럽의 다당제가 좀 혼란스럽다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그런 어떤 좀 묘수를 찾는 정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양당제, 이런 뭐 아니면 도식의 양당제가 계속된다면 미국에서도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가까운 장래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참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